네,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저희 증시텐의 지방령 붙박이로 앉아 계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땜빵으로 우천 관계로 출연자분이 또 불편하게 늦으시는 바람에 김종효 이사가 수고를 해주시고 이권희 대표도 수고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일단 시그널을 봐야 되니까요. 시그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로봇 섹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로봇 섹터는 기대와 꿈 정도에 머무는 섹터였는데요. 하지만 이 로봇 섹터가 본격적으로 돈 되는 산업으로의 개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랠리에 불을 지폈던 종목은 바로 사면입니다. 기존 모빌리티 분야가 70%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 알고 있던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면이 미국 휴머노이드 기업 탑3 중에 무려 2개의 종목에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이죠. 액추레이터를 납품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오늘 연말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면의 기술력도 주목할 만한데요. 사면 같은 경우에는 모터, 제어, 감속기를 한 번에 합친 3-in-1 기술로 전 세계 글로벌 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수를 소화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젠 단순히 자동차 부품 종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의 변모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증권가는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에 머물러 있던 사면만이 아니라 HL만도 같은 기업도 자동차에 쓰이던 모터나 액추레이터를 로봇 부품으로 생산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대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이는 모터와 액추레이터는 무려 7배에서 8배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증가까지 꾀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성 감소 시대에 로봇에 대한 선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산 능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로봇 섹터 단순 테마인지 구조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건지 오늘 그 전략 함께 짚어보시죠. 자, 로봇 항상 세트처럼 붙어 나오는 이슈이긴 합니다. 오늘 삼현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또 진입을 했고요. 재료는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미국 빅테크 휴머노이드의 모 수준가 봤더니 액추에이터 분야인 것 같은데, 자, 요 로봇을 한번 또 풀어볼까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을 조합한 이 조합 기술이 결국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의 로봇을 봤을 때도 주목했던 것은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재주 부리는 로봇이야 기존에 많았지만 이 손가락 관절까지도 정밀하게 움직이는 그 흐름을 봤을 때 저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이족 보행 정도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사람처럼 정말 손가락을 쓰고 각 관절의 움직임이 정말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거의 사람과 유사한 흐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테슬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람이 추는 그 동작, 예를 들어서 춤을 추는 동작까지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동작의 유연성과 정확성. 이런 것들을 구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초정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 제어 기술이 중요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밀 제어 기술을 가진 종목군들이 오늘 사면처럼 글로벌 빅테크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 이 종목이 지금 실적에 대비해서 매출에 대비해서 벌써 시총이 1조가 넘어가고 있어서 향후 고평가 논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평가 논란보다는 이런 기술 좋은 종목군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국내에서 괜찮은 종목군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원래 이쪽에 감속기에 강자였던 SPG라든지 SBB테크라든지 기존에 이제 삼성과 같이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한 번 다 랠리를 보여준 상황에서 신규 종목군들의 발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열기가 쉽게 식지는 않을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로봇 그러면은 물리적인 기동성이 일단 전제돼야 되겠죠. 물론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두뇌 쪽은 아직도 애매하고 뭐 통신이나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중앙 센터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자체적으로는 조금 좀 뭐랄까 미진하다고 해야 되나? 수준이 아직은 올라오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뭐 머리는 뭘 달더라도 몸체는 잘 움직여야 되니까 인간 휴머노이드라는 게 사람의 어떤 관절과 기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술이 좀 계속 진보하고 있나요? 기술은 진보하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네. 뭐 중국과 미국이 이제 양강 구도를 가고 있고, 뭐 협동 로봇 쪽은 여전히 이제 일본과 중국이 또 강하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좀 끼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막 스타트하거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들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이제 시총이 제일 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삼성전자의 인수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지, 사실 그 시총을 뒷받침할 만한 뭐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 아직 연구소 기업이에요. 아직 보면 뭐 네. 생산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로봇 전반적으로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삼형 같은 회사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한라캐스트 같이 다른 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진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달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로봇 섹터가 우리나라 지금 성장 섹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예전에 로봇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은 조금 너무 과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섹터 중에 가장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섹터가 지금 로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을 좀 잘 고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로봇 쪽에서 그나마 이제 뭐 고영 같은 그 의료용 로봇이 오히려 조금은 더 믿음이 좀 가지 않나? 어차피 이제 어떤 집중화된 특화된 네, 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전체에서 어떤 뭐 부품 납품에서 과연 그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거 따져보면 사실 지금 그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될까 이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그냥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지금 인티어티브 서지컬에서 만드는 이제 다빈치 수술용 로봇이 가장 잘하고 있는데, 네. 예, 그거와 이제 그게 안 하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고영은 이제 뭐 이번 내년 26년에 한 30대 가까이 지금 팔려고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이제 연초에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판매망이 이제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성과가 좀 바로 보이지 않겠나. 나머지 이제 지금 보면 로봇 붙어 있는 종목들 중에 저는 거의 3분의 2 이상은 조금 더 거품이 너무 많다. 네, 그냥 우하고 따라 올라가는 건데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라면은 어찌됐건 관절이잖아요. 뭐 다관절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는데 뭐 요즘 7축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고, 관절이 움직이려면 기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모터 소형이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정밀하게 그걸 만드느냐. 우리가 기술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손재주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뭐 베어링 기술 같은 것들. 이게 사실 베어링이 이제 뭐 조그만한 구슬이 여러 개 막 들어가가지고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잖아요. 거기 뭐 유압 실린더 같은 기술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총체적으로 합동이 돼야지만이 몸체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이족 보행의 균형 잡는 것들. 많은 기술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조금 제조판 측면에서 좀 약하다. 이건희 대표는 그래서 차라리 특화된 의료용 로봇, 고용의 뇌수술 로봇 얘기하셨는데, 다빈치라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마케팅이나 점유율, 그들의 어떤 이 검증된 거, 그러니까 의료계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검증이 된 거를 그냥 쓰지 뭘 또 새로운 걸 들여와가지고 저 위험성을 끌어안아. 정부가 그걸 뭐 어떤 보조를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깨야지만이 우리 로봇 산업이 좀 더 개화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는. 김종인 의사는 어떻게? 그럼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뭐 예전부터 로봇 얘기만 나오면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가장 싼 로봇주인 현대차하고 HL만두를 사겠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선택이 뭐 사면처럼 뭔가 뉴스가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거래도 대량으로 붙고 이 시장의 선택이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는 리스크를 주고 고수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선택에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뭐 긴 관점에서 지금 뭐 시총이 뭐 2조, 3조를 막 쉽게 넘어가고 있는 이런 로봇주에 방만하게 투자하는 것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안정적으로 길게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로봇 ETF, 잘 분배된 로봇 ETF 같은 쪽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저라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하고 HL만두를 사겠습니다. 개별 기업은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시세에 맞게끔 기술적인 매매, 트레이딩 바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건희 대표 전략은 어때요? 그렇죠.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실적 발표 전에 이제 11월 달 되기 전이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전 11월, 10월 달에 한번 랠리 나올 때 그때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다 로봇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가 뉴스를 물고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뭐 직접 뭐 한다는 뉴스가 아니라 다 뭐 미국 뉴스, 중국 뉴스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거품을 좀 많이 좀 만든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들 보면 신규 상장주인데 여기는 원래 그냥 그 정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조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캐스팅 관련된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맞춤형 로봇 부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스토리 하나로 지금 주가를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얼마나 크냐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애널리스트도 지금 목표가를 제대로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는 없죠. 대부분 다 난 레이트예요. 레이티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이제 기대감만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의 선택이죠. 이제 방향이 로봇으로 피지컬 AI로 가니까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냐면 2015년에 이제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이제 큰 규모의 대규모 그 기수출을 했죠. 애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70몇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바이오만 붙으면 뭐 기술 수출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막 올라왔습니다. 그런 초창기 모습이랑 약간 좀 비슷한 로봇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안에서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고 아까 김종희 사님 말씀 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로봇을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근데 못 가잖아요. 로봇 밸류를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좋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지금 ETF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간접 투자가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좋을지 뭐가 튈지 사실은 이거를 개별 개인들이 분석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로보티즈가 지금 주가 이번에는 굉장히 주가를 이끌었는데 레인보우보다는 올해는 네. 하반기에 들어서 근데 로보티즈가 지금 뭐 굉장히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좋아질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보면 주요 부품 내용에 거기 로보티즈 한 줄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45억 벌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2조 7천억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내년에 만약에 한 100억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은 조금 더 과하게 올랐다. 그래서 좀 조정 국면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장 대응 전략은 그냥 시장 뭐라고 해? 한마디 해주시 제가 정리해 놓고 저는 뭐 알아서 매매하세요. 매도죠, 매도. 매도? 매도고 뭐 사면 같은 경우는 추세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내일 한번 판단하시면 되고 상한가 한 걸 굳이 팔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굳이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쉬어갈 국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당분간은 조금 매도하시고 로봇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보시죠. 다시 한번 오르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섹터, 주요 기업으로 그 온기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문 팹리스 기업이죠. 파두가 9% 가까이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월가의 닥터 둠이라고 불려왔던 루비니 교수가 이례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이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의 붕괴, 버블, 경제 위기 등을 정확하게 적중하면서 이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등극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물조차 아직 AI 버블은 이르다라고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도 함께 상승하고요. 그 흐름 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상승하자 오늘 그 외의 반도체 종목까지 온기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두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SSD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AI 칩, TPU에 대한 수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숫자로도 함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대형 수주를 기록한 건데요. 지금까지 하반기에만 670억 원의 수주를 기록하면서 작년 연매출 대비 벌써 3배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파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뻥튀기 상장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요. AI라는 새로운 키워드와 기대감, 또 대형 수주까지 함께 갖고 있는 만큼 이제 기술력으로 그 논란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다음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이 활력을 띠자 오늘은 전력, 전선 관련 종목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도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I 랠리 그리고 역대급 수주인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국에서 약 4,6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남부에 건설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LS 일렉트릭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의 신뢰감을 입증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권가는 LS의 전 사업부가 동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그리고 구조적 성장이라고 키워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적 수주 2조 원을 돌파한 LS 일렉트릭 추가 상승 가능할지 오늘 그 전망 함께 철저하게 짚어보시죠. 자, 이번엔 파두입니다. 한때는 파두 미스테리하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기업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면 주가가 제법 스물스물 올라오고 분명히 내용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일단 김종일 의사가 보시는 파두 뭐가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컨트롤러 만드는 그렇죠. 기업이죠. 네. 일단 우리가 아시는 그 플래시 메모리도 결국은 이 메모리에서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맞아요. 디스플레이도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 신호를 중간에 신호를 바꿔서 뿌려주고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이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어서 관련된 매출이 늘었을 때 실적이 대거 늘었다가 또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제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도깨비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뭐 TPU와 관련된 이런 긍정적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TPU 구조는 TPU와 관련된 칩 설계는 구글이 하고 만드는 건 TSMC가 만들어서 지금 브로드컴이 하는 건 HBM과 이 구글 칩 사이에 통신 연결을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엔비디아는 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NV링크나 뭐 이런 것들 통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건데 브로드컴이 이제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플래시를 붙이는 형태로 왜냐하면 다 지금 이 TPU하고 NPU 그 GPU의 가장 큰 차이가 GPU는 옆에 HBM 달 때 192기가를 달지만 그렇죠. 이건 지금 32기가인가 64기가밖에 못 다니까 그러면 이거 HBF로 바꾸면 용량 대거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거기 들어가는 컨트롤러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막 가는 건데 언젠가 될 수 있죠. 관련된 뭐 기술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과연 그런 기술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아무도 답을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로봇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산업의 방향 분명하고 이쪽이 앞으로 좋아질 것도 분명하지만 정말로 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고 주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기대가 살아있는 한 이쪽도 제가 보기에 뭐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일단 조정식 매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이게 정말로 잘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을 잡고 있느냐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아침에 사실 파도를 봤는데 그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 HBM과 이제 HBF 플래시 쪽은 적층으로 이제 다 가잖아요. 그럼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고. 파도가 제일 잘하니까 삼성과 어떤 교류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많이 타진을 하는 것 같고 주가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정시 매수 이렇게 김종현 이사가 전략을 주셨네요. 관심 있는 기업이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되고 상생하면 좋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게 이런 부분이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이런 설계 부분, 컨트롤러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 정말로 크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본딩 장비도 그렇지만 HBM 적층의 본딩, HBF도 그렇지만 옆에 아까 칩 붙이는 것들 다 본딩이거든요. 본딩 장비도 한미반도체가 잘하는데 주목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어떤 족쇄? 참 그래 평가절하되는 것들이 산업이 아직도 크려면 조금 좀 이렇게 센서롭게 좀 매끄러워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역할을 하시면 좋겠고 네. 자 이건희 대표는 파두를 가기에는 저기서 하셨으니까 LS 일렉. 예. 뭐 네. LS 일렉트릭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LS 일렉트릭보다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거 이제 이번에 근데 LS 일렉트릭이 좀 의미 있는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죠. 그래서 525kV짜리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배전반 자꾸 얘기해서 제가 배전반 AI 데이터 센터 들어간다고 해서 막 주가 올릴 때 보면 좀 웃었는데 그 두꺼비 좀 몇 개 팔아가지고 그게 돈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번 계약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배전반은 나중에 커질지 안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525kV짜리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공급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을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이제 더 큰 사이즈로 하고 있죠. 네. 예, 765kV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쓰는 거냐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류를 일단은 소비지까지 보내려면 승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빡 보내야죠. 예, 쫙. 그래서 압력을 확 높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 압력을 높여주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LS 일렉트릭이 이제 525kV로 승합하는 거를 이제 수주했다는 거고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현지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765kV짜리거든요. 네. 그쪽이 조금 더 거의 독보적이다. 다른 진입 장벽이 없다라는 거죠. 만드는 회사가 없어서. 그래서 765kV를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예전에 한동안 뭐 300만 원 부르고 했던 이유가 뭐 거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어찌 됐든 이런 건 세부적인 사항이고 LS 일렉트릭이나 뭐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나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나 지금은 뭐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렇죠, 뭐 사람 심장이랑 똑같죠. 저 밑에 말초신경까지 혈액을 보내려면은 심장이 쫙 쫙줘야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의미로 승압, 네, 전압을 높여야 되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그널 기업들은 무엇이 등장하고 있는지 또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시그널 기업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핵심 요인은 리튬 가격의 반등입니다. 엔캠도 이 같은 소식에 힘입어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 최근 저점을 찍고 급 반등하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리튬 관련주인 앨범화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과 탄산 리튬 가격, 이 소재 가격의 안정세는 곧 실적의 회복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엔캠이 15조 원 계약을 예고했는데요. 글로벌사의 연간 7만 톤 분야의 전해액 공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 내에서 내부적인 가치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엔캠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시장의 신뢰감까지 함께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과 함께 엔캠의 주가 상승, 앞으로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4% 넘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과연 이것이 반등의 신호인지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인적 분할 후 재상장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 직후 2거래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일부터 다시 한번 그 상승의 신호탄을 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락의 이유였다면 신약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죠. 하지만 전일부터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제약주에 대한 투심 회복이 삼성 에피스의 그 수급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중장기에 대한 성패는 신약 개발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ADC 기업과의 신약 횡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락 후 상승 전환하고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엔캠. 이 기업도 참 난해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엔캠은 김종인 회사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핵심 포인트는 일단 바닥을 찍었는가에 대한 시그널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가 공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지만 속도는 여전히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한 9월 달, 10월 달부터 2차 전지가 살아나는 핵심 포인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 ESS를 하는데 8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던 걸 밀어내고 한국 걸 쓸 수 있다는 게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엔캠처럼 다른 업계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수주 소식까지 나오게 된다면 뭐 주가의 일정 부분의 상승은 저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2023년 같은 상승은 뭐 당분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그 업계 쪽에서의 대표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뭐 좋을 거라고 봐서 뭐 예전부터 저도 뭐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소재 기업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저는 뭐 엔캠도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 내에서의 지위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뭐 급등 구간에서 쫓아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조정 시 이 종목도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에 근데 그 이제 전고체 얘기를 중국이 막 꺼내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액 쪽은 좀 타격을 물론 쓰기는 쓰겠지만 영향을 안 받을까요? 일단 전고체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뭐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될 리가 없고 가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반고체 같은 경우에도 전액을 아예 안 쓰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2차 전지도 일정 부분 쓰일 거고 그다음에 뭐 소듐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인 흐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액도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위 업체 위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캠은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일단 가격적으로 주가는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가격 메리트를 좀 부각을 시켜주신 것 같고 주가입니다. 주가. 그다음에 마지막 기업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분할 상장 이후에 막 고꾸라지더니 다시 또 급반등 V자형입니다. 다이나믹하네요. 역시 대한민국 주식시장 국장을 자꾸 냄비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좀 공감을 많이 해요. 뜨거워질 때는 확 뜨거워지고 이제 식을 때는 또 급속하게 식고. 자,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제 라면 넣을 때가 됐습니까? 이제 지금 에피스홀딩스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종목들의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바이오텍 지수가 좋았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는데 최근 이제 에피스홀딩스가 11월 24일 날 상장하고 나서 분할 상장하고 나서 에피스홀딩스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바이오 투심에 악화를 주면서 오히려 우리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저는 큰 틀에 우리나라 바이오 전체를 봤을 때는 에피스홀딩스가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총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바이오시밀러 하는데 성장성을 부여하려면 지금 ADC 쪽을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지금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지금 뭐 인투셀? 인투셀이죠. 리가켄바이오에서 나와서 창업하신 이제 인투셀 정도가 지금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중국 기업과 또 하고 있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만약에 이제 R&D를 좀 제대로 할 거면 바이오시밀러만 가지고는 이 밸류를 받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플랫폼다운 플랫폼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ADC에 진짜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삼성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총이 10조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삼성 붙으면 다 사시잖아요, 그냥. 네. 예,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8조에서 10조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단기 오늘 이제 급등했으니까 쫓아가는 매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사시면 안 되고 예,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한 4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시고 또 그 넘어가면 좀 파는 트레이딩 전략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 네. 시밀러 시장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의사 처방이잖아요. 의사의 맞습니다. 권한인데 의사들도 보수적이라서 아까 그 의료기기 막 했듯 쓰던 거 잘 쓰는 걸 바꾸지 않아요. 왜 위험을 떠안으면서 대형 병원 가보면은 이렇게 양복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약사 영업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영업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시밀러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리지널을 그냥 쓰면 되고 만약에 시밀러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오리지널리티도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참 그 시밀러 시장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진펜트라라고 이제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처음 이제 셀트리온이 한참 6만 원에서 막 20만 원 넘어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뭐 몇 프로만 차지해도 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직도 그 목표를 차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만 좋죠. 유럽은 싼 약을 좋아하니까 거기는 네. 이제 의료보험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약들이 오히려 지금 더 강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라든지 이게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근데 이제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영업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사실 지금 좀 안타깝죠. 셀트리온도 보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자꾸 요즘에 유럽만 강조하잖아요. 모든 약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밀러 시장도 제가 볼 땐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밸류를 좀 많이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리지널리티나 이제 자기 거를 개발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시장 매매 네, 이렇게 조정시 매수인가요? 네, 조정시 매수 정도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그널과 기업 알아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알파경제 김종현 회사는 또 계속 앉아 계셔야 되니까 출연료 많이 좀 달라고 하세요.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